궂은 날씨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영식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자 언론홍보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언론홍보대책특위에서 지난주 TV 홈쇼핑 채널 연번제 도입과 유료 방송 시장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저희 특위 관계자분들과 사단법인 공공미디어 연구소의 양문석 이사장님을 포함한 연구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이 토론회 이끌어 주실 우리 안정상 수석 전문위원께도 각별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뒤 지난 3일,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지하다시피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언론 구성원을 기존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은 사이비 언론을 척결하고 저널리즘의 질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 그리고 1억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언론사를 포함하면 약 85% 이상의 인터넷 언론이 퇴출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여기에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사 설립을 인력수를 기준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행 신문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월권 행위이고, 기존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1년 유예 기간 후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왜곡 등 사이비 언론이나 저널리즘의 질과 관련된 많은 문제 제기는 오히려 이러한 소규모 언론사보다는 중대형 언론사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현실입니다. 2015년 21세기에 기자 3명은 되고 5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과 접근이 버젓이 현실로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기자 머릿수를 가지고 언론 인정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는 오히려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가올 주요 선거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들을 통제하고 그 입에 재갈을 벌리고 보수 기득권 신문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을 온라인에서까지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저희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이어서 방송 그리고 언론까지도 국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불순한 정책 의도를 감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 여당이 계속되는 포탈 길들이기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의 말살 행위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오늘 이러한 토론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비록 제한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는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오늘 사회를 보시게 되는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전문위원님께 마이크를 옮겨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상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언론홍보 특위에서 몇 가지 토론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될 텐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 홈쇼핑 관련해서 채널 연번제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개최했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문화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신문법 시행령 관련된 부분 가지고 오늘 토론을 개최합니다. 역사를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의 대대적인 이 언론 통제를 위한 법제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종편 출연을 위한 방송법, 신문법 시행령, 신문법하고 두 개가 개정이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이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지금은 이미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든가 개인 비밀 보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만은 물론 그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관련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대로 시행이 됐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한 최대한 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든지 통제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또 재갈 물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그 마지막 안에 기착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영식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인터넷 언론에 대한 설립 자체를 규제해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기사화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신문법 시행령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정부 측 입장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또 해명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화부의 미디어 정책국장과 과장에게 오늘 토론에 참석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만은 이런 지하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이 시행령을 그렇게 큰 목소리 높여서 추진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부라면은 최소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 법 시행령을 왜 만들어냈으며 앞으로 향후에 어떤 효과와 어떤 목적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화부의 그러한 태도에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우리 공공비리연구소의 박상우 연구팀장이 오셨습니다.
네, 제 좌측으로 우리 김하궁 변호사 우리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네, 그 옆에 우리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 도행래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제 우측으로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장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프레시안의 허한주 기자님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발제하시는 발제자께서는 주어진 시간 약 13분, 15분 범위 안에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토론이 진행될 텐데 토론은 각자 5분에서 7분 범위 안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상호 팀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를 맡게 된 공공미디어 연구소의 박상호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과 지금 프로에 계신 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용 부분들 그리고 문제점 중심으로 해서 발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부터 해서 이번 정권 오영식 최고위원뿐만 아니고 사회자 안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언론 통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두 축인 방송과 인터넷 관련, 신문 포함한 인터넷 관련 언론 부분을 두 축으로 나눈다면은 방송 관련 공적 영역은 공영방송 이사회 부분으로 정리가 된 듯하고요. 사적 영역은 종편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인터넷 언론 관련된 부분들은 주요 재원과 주요 창구로서 이용되는 포털을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제 1인 미디어를 대표하고 기본적으로 대한 언론을 추구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특히 독립형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 언론이라고 하는 재갈을 물리면서 기본적으로 언론 통제와 장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발제 부분에 이제 사장과 마지막 장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결국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장악 의지, 포섭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굉장히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는 게 굉장히 좀 많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부분들이니까요.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신문법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법이 기본적으로 시행이 앞두고 있고요. 국무회의를 통하고 난 다음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설이라든가 지금까지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세미나에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서 1981년에 이루어졌던 언론 통폐합처럼 인터넷 관련된 언론 부분들이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언론 통제 사건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인터넷 신문을 대표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런 미디어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우리나라의 중요한 언론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족쇄를 채워지게 한다는 거죠. 헌법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정 형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 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명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 기본적으로 금지되거나 위배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국가적 제한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도적인 무력화나 과잉 입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문제시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형태나 간접적인 형태 부분들로 해서 제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등장한 인터넷 매체와 언론에 대한 규제가 인터넷성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자시하면 안 될 부분들이 생각하고요. 본 발제 부분들은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시행령의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신문에 관련된 의미의 역할,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언론 통제에 대한 문제점 부분들을 중심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부분들은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독립성을 근간으로 해서 여론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방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한 언론으로서 지금 같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고 언론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역사 부분들을 1995년부터 인터넷 신문에 관련된 역사가 있고
쭉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터넷 신문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종속형 인터넷 부분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존 신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된 신문이겠죠. 그리고 가장 인터넷 신문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인터넷 신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딴지일보 같은 경우는 게시판의 활성화라든가 독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터넷 신문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 인서매체, 인쇄신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한계성, 지면의 한계성이라든가 논의 한계성, 자유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타파하고 주제의 다양성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네티즌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부분 보시면 독립형 인터넷 신문은 정통성과 차별되는 측면으로서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류 언론이 가지지 못하는 대한 언론의 특성을 쭉 가져왔습니다. 표 2를 통해서 보겠지만 인터넷 신문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관련된 부분들은 신문법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구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 관련된 뿐만 아니고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들은 5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뉴스통신 진행에 관련 법률,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에 관련된 측면들, 그리고 언론중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보 광고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신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에 관련된 측면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이용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의 표현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통 언론과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 신문과 SNS 등등을 통해서 지금 같은 발전을 하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현 시행령, 신문법 시행령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그런 규제, 언론 통제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간접적인 방식과 직접적인 방식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뒤에 표에서 나오겠지만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든가 광고협회의 유사언론 실태조사 보고서, 그리고 언론학회 주최 언론진흥재단 후원의 세미나라든가, 그리고 새누리당의 포털 편향 분석 보고서 부분들은 대표적인 간접적인 통제 사례의 측면이 있고요. 신문법 시행령이 이 등등을 같이 포괄해서 직접적으로 언론 통제를 하려는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신문은 문자 그대로 독립성을 근간으로 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세력 형식으로서 인해서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런 특징들이 이름 미드로서의 대한 언론 특징을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문법 시행령을 통해서 재갈 물리기 하려고 하고 매몰시키려고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의 신문법 시행령에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 관련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법 시행령 관련된 주요 내용 부분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표 3에 관련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신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신문법 시행령의 취지인 인터넷 언론의 폐해를 바로잡는다. 그게 뭐 기본적으로 유사 언론 행위라든가 어뷰징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런 목적을 내세워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 관련된 시민 영역의 의견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변 언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신문의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언론 활동을 제재하려고 하고 목소리를 줄이려고 하고 원청 봉쇄하려고 한다. 소수 의견을 원청 봉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얘기했고요. 인터넷 기자협회는 소급 언론,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근간으로 흔들며 5공식 언론 통폐합이다. 다름없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측면을 비판했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위배되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기본적으로 취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얘기했고, 그리고 뭐 지난달 28일에 했던 인터넷 신문 등록제 강화 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 일동에서는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신문법 대응이 치대 역행을 하게 되고 문체부 인터넷 등록 강화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쭉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크게 4가지로 문제점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두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첫 번째 부분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들, 그리고 소급 적용이 금지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1년 유예하는 측면들,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언론에 관련된 부분들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보장받아야 할 부분들이 제약을 받는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등록 요건에 관련된 오인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문의 품질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은 기자의 역량이나 언론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3명이냐 4명이냐 5명이냐 하고 하는 부분들에 과학적인 논리가 없다는 측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신문의 선정성과 어뷰징 관련된 유사 언론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현대 중대형 신문들, 특히 종속형 기본적으로 인터넷 신문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죠. 그리고 현재 그 간접적인 그 규제를 통해서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촉발제를 제공했던 광고협회에서 뭐 유사 언론 행위에 관련된 실태부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그 표 부분들은 표 4에서 제기된 구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나쁜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 종속형 인터넷 신문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포털에 관련된 규제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기본적으로 뉴미디어 정책 비서관이 소유했던 이 데일리안이나 EBN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문체부의 국정홍보 차관이 실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펜 이런 등등의 신문들이 오히려 유사 언론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측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용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 부분들인데요. 그 자료들을 통해서 비판하는 측면들은 표 5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8,500개에 달하는 기본적으로는 조정 신청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독립형 인터넷 신문의 조정 건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10% 정도밖에 작용을 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종속형 인터넷 신문의 문제점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 같이 묶어서 제기하고 있던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종편이라든가 여러 신문들의 건수를 보게 되면 그 건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독립형 인터넷 신문과 차이가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저널리즘이 무너지게 하는 이유는 언론이 시민의 알 권리와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저버리고 사적 이익과 권력을 쫓는다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독립형 인터넷 신문들이 대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등록 기준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들입니다. 특히 그 언론중재재단의 그다음 그 자료 6페이지부터 쭉 보시게 되면 등록 건수를 보면 한 6,000개 정도의 인터넷 신문 등록 건수가 되고 그 기준으로에 따라서 5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약 38% 정도 없어지게 되고 1억 미만의 매출 기준을 하게 되면 85%가 없어지는 측면들의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그 부분들이 발제문 11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인터넷 신문 등록 기준 강화라고 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지역 중소 언론 그리고 대한 언론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정부, 언론, 광고주가 기본적으로 유착하게 돼서 언론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문체부의 이번에 그 인터넷 신문 등록 규제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1980년대에 이루어졌던 언론 통배학과 굉장히 유사한 사항들로 진행되고 있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신문과 방송이었다면 이번에 인터넷 분야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신문이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사의 언론 행위를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하고 있는 측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대표적으로 광고주협회에서 발간했던 보고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규제 영향 분석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광고주협회의 보고서라든가 언론진흥재단의 보고서와 세미나 등등을 통해서 등록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부를 대표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광고주 특히 그런 그 재벌들이 이루어진 그런 측면들이 연계된 측면들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근거 잣대로 내세운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문법 내에 인터넷 신문이 규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신문을 초점으로 해서 맞춰진 법률인데 거기에 인터넷 뉴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는 그 법률에 최적화되기에는 굉장히 맞지 않다는 거죠. 충의가 다르다는 거죠. 방송법에서도 기본적으로 BCC가 방송에 관련된 부분들이 배제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주 사업자와 기본적으로 부사업자 관련된 부분들도 분리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차별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무와 기준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는데 오히려 기존 신문보다 신문법에서는 인터넷 신문의 규제 부분들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 뉴스 생태계를 없애거나 수정해야 할 범위로서 신문법 자체를 뽑고 있다는 측면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너무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인터넷 뉴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런 부분에서 포털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인터넷 신문에 관련된 부분,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규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 부분들인데요. 뭐 헌법소원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헌법소원 관련된 부분들, 헌법재판소가 현재 그 여러 가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사실 많이 대변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큰 실효성이 있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진다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독립제 정부 부처에서 시행령과 뭐 고시 등등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통이나 미래부 같은 사례를 들게 되면은 시행령 개정 시에도 시의 주요 이슈가 이루어질 주요 사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 관련된 예를 들면 위반이죠. 보고하는 측면들도 있고 조정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국회 문방위 기본적 교문위에도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그런 독립부 부처에서 권력 남용하는 부분들을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들,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국회가 이용돼야 된다는 측면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언론 통제 부분들인데요. 결국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포털과 인터넷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터넷 영역 모두를 장악하고 기존 방송 영역까지 장악하는 측면까지 실현 효과를 내면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최종 단계가 결국 인터넷 언론의 재갈 물리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직간접적인 언론 통제 부분들을 표로 쭉 올해 부분들 주의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휴평가위원회 포털을 기본적으로 정치적 종속화했고요. 광고접해 그런 실태조사 부분들은 인터넷 신문 규제 논의를 파급시켰고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관련된 그 세미나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근거 자료를 마련했고요. 또 포털 편향 보고서 관련된 부분, 여의도 연구소가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보수 언론이 포털을 공격하게 되고 포털이 기본적으로 종속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정치적 종속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뭐 국정감사 전에 이루어졌던 사이비 언론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문체부의 신문법 개정과 같이 연계되면서 결국은 언론에 관련된 전반적인 논조들이 친여당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본적으로 획정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기틀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시민 영역이나 직능단체나 야권, 언론 영역 등에서 많은 그 기본적인 세미나와 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야당과 그런 그 청와대는 인터넷 여론 장악 부분들의 그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왔다는 거죠. 올해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그 야권 영역에서만, 시민 영역에서만, 직능 영역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고 결국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새정연이 올해 굉장히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야권을 대표하는 새정연이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다음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론의 백년지 대계라고 보수 정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측면들의 사태를 막는 차원에서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측면이 생각이 듭니다. 결론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언론 부분들이 1995년도 인터넷 신문이 출발하게 돼서 20여 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신문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신문법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안타까운 거는 1987년도에 생기게 되면서 언론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생기게 됐는데 계속 발전해 오면서 오히려 더 자율성이 많아야 되는 인터넷 신문에 관련된 제약이 점점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게 더욱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인터넷 등록 요건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신문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측면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원래의 취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대한 언론 측면들,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폐기돼야 될 측면들, 폐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현 정권의 언론의 재갈 물리기, 언론 통제, 특히 인터넷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4월과 대선 아니면 백년지 대계 초속을 마련하는데 초속이 되지 않도록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그런 야권에 관련된 단체들이나 기본 야당에서 본격적으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선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역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고 야권의 정치적인 승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원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호 팀장님, 네, 발제 감사합니다. 이게, 쭉 들어보셔서는 알겠지만은 그동안의 직간접적 통제의 이제 결정판이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참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련의 어떤 사태, 일련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일련의 어떤 이 언론 통제에 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또 빼지르게 느껴집니다. 자, 이 발제를 토론해서 우리 패널분들을 통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뛰고 있고요. 현장을 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체를 이제 우리 대표하는 우리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도형래 사무총장님께서 총괄적인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도영래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얼핏 보니까 회원사분들도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문제 찬반을 떠나기 이전에 좀 말씀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터넷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요. 그리고 또 문화부와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법 시행령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과연 어떤 단체가 반대를 하고 어떤 단체가 찬성을 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한 70개 단체가 반대를 했고요. 한 2개 단체가 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찬성을 하고 어떤 단체가 반대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그 문화부가 그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부가 인터넷 신문 단체의 사전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인터넷 신문 단체에서 이 같은 안이 굉장히 주요하고 처리가 시급한 안이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인터넷 신문 단체가 인터넷 신문 협회입니다. 전 협회장님이 청와대에도 잠깐 들어가 계셨었고요. 최근에 다시 나와서 자기네 회사 사장으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그분이시고요. 그분이 계시는 단체에서 그분이 당시에 청와대에 계실 때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 저는 좀 그 단체 인터넷 신문협회라고 하는 단체에 속해 있는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단체에 조금 계시는 여러 매체사들에게 좀 그런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같은 매체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프레시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정책위원장 겸 부회장입니다. 사실 그 인터넷 신문협회에 속해 계시는 많은 단체들은 되게 적어도 5명이 넘겠죠. 사이즈가 조금 크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언론의 자유나 아니면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의 자유들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구했을 때 과연 신문협회 안에서 어떤 토론들이 있었는지 저는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해 계시는 회원사분들께서도 조금 더 그 협회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의 상당히 많은 인터넷 관련한 정책들이 그 협회의 의견을 구하고 있고 그 협회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발제 중에 나왔지만 그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협회에서 나온 안이고 그 안이 청와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처리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작은 매체들에 대한 고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 문화부에서 말씀하면서 어뷰징이나 선정성, 그 다음에 유사 언론행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발제문에서 아주 잘 풀이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어뷰징, 선정성, 유사 언론행위는 사실 큰 매체에선
이루어집니다. 작은 5인 미만의 작은 매체, 인터넷 매체에서 어뷰징이나 선정성 경쟁을 큰 매체랑 할 이유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여력도 없습니다. 당장에 자기네 영역의 기사 막아내기, 기사 밀어내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사 언론의 행위는 사실은 매체가 힘이 있어야지 광고 협박을 하지 5명 미만의 작은 매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 협박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도 한겨레 신문사가 제휴해가지고 들어와 있지만은 헌빈동 포스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헌빈동 포스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에디터 몇 명으로 아주 작게 만들어졌었습니다. 2005년 초창기에. 그래서 헌빈동 포스트가 그 스스로의 영향들을, 그러니까 매체 영향들을 키워나가면서 그 기존 매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조롱거리가 됐었습니다. 왜 조롱거리가 됐냐면 거기는 기자가 없고 에디터만 있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헌빈턴 포스트가 뉴욕타임즈의 매체 영향력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매체는 헌빈턴 포스트라는 얘기가 그냥 아주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헌빈턴 포스트도 5명 미만으로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 새로운 인터넷 매체가 만들어질 창구가 지금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창구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어제 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서 창립 기념식을 하면서 IM 피터 블로거에게 참언론상을 수여했습니다. IM 피터가 수상소감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기자협회 회원이 될 수 있었는데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회원이 못 될 것 같다.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인터넷 신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 1인 미디어, 세계는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게 지금 백악관에도 블로거들이 몇 명 출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1인 미디어를 장려하고 더 많은 표현의 그 자유 영역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1인 미디어를 넘어서 최근에는 제로 미디어? 이런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아무도 안 쓰고도 기사를 작성하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3명이면 찌라시고, 4명이면 찌라시고 5명이면 언론으로 인정해줄게. 이런 아주 구시대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되게 답답한 마음이 되게 앞섭니다.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일단 대체 입법도 해보고 헌법 소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작은 인터넷 매체들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좀 내보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시행령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상투적으로 했던 그 계획의 연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터넷 기자협회가 나서야 되는 문제인지 항상 저는 속으로 자문을 합니다. 작은 인터넷 매체들이 그들을 모아내는 단체가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사업자라고 해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낼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기자협회가 나서서 사실 굳은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핏대를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넷 기자협회에는 사실은 더 큰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한테는 사실은 왜 너네들이 나서냐는 얘기도 듣습니다. 전체 회원의 이익이 아닌데 나서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하고 있는 실정이 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국회 안에서 아니면 전 사회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붙이면요. 2000년도에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깔리고 난 이후에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생겨난 매체들이 상당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에서 양의 일정한 확보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적 성장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질적인 성장들이 뒤따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적인 성장을 모조리 한 15년 전으로 되돌리고 나서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가슴에 저린 게 많을 텐데, 나름 상당히 절제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해 총장님 말씀 가운데, 사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우리 인터넷 기자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국민의 문제이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민주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워낙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두가 다 사실은 붕괴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내거나 또는 개선해서 여기서 이제 주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는 그런데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가적 입장에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또 이제 우리 발제자도 얘기했지만은 위헌적 소재 관련된 부분까지도 겸해서 우리 김하궁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궁 변호사입니다. 네. 이런 토론에 오면은 사실은 토론을 일바 따르다 하는 게 제일 좋죠.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바나 삼바나 사바 되면 점점 앞에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서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두 번째라서 할 얘기가 좀 있네요. 명색이 변호사니까 뭐 법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죠. 네. 그 표현의 자유하고 언론의 자유에는 설립의 자유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행령 보면서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그래 뭐 3명으로 자를 수도 있고 5명으로 자를 수도 있고 10명으로 자를 수 있죠. 뭐 입법자의 권한이고 재량 범위니까 자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그 인터넷 독립형 인터넷 그 매체들이 뭔가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한다. 당연히 명예훼손을 처벌받죠. 이건 또 세죠. 좀 망법으로 다가게 되니까는 징역 3년 아마 법정에 징역 3년에 벌금이 2천만 원 정도 굉장히 세거든요. 거기다가 또 손해배상 또 민사로다 또 손해배상 가야죠. 정정보도 가야죠. 이렇게 개별적인 그 꼭지들마다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더군다나 신문법 22조를 보시면은 발행 정지 및 등록을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 내용이 그 발행 목적에 그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또는 음란한 내용을 발행해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발행을 정지를 시키거든요. 또 그렇게 발행을 정지시키는 게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 보기에 그 심한 불편을 준다 독자들에게 그렇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발행 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과징금을 때리는데 금액이 엄청 셉니다. 10억입니다. 10억. 27조에 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라도 그 이후에 규제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매출 1억도 안 되는 데다가 니네 신문 좀 이건 마음에 안 들지만 니네 신문 그 발행은 발행 정지하는 대신에 내가 과징금 10억 달게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럴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초부터 세우는 것 자체를 막느냐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미 규제할 방법이 있는데도 그거보다 더 심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설립의 자유,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어떤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최소 침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어뷰징하고 유사 언론 문제가 되게 많이 불거지거든요. 어뷰징이야 뭐 자기네들 트래픽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유사 언론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광고주들이 물론 광고주들도 자기들한테 비판적인 기사 보고 싶지 않죠. 그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나 욕하는데 듣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 그러기보다는 그 기사를 가지고서 자꾸 협찬하고 광고를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래서 이제 유사 언론 문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건 제가 봐도 좀 심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건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심각하다 느끼는데 그게 심각한 거 하고 그다음에 여론의 다양성이나 대안 언론이나 이런 부분하고 결국 이제 이렇게 어디에다 더 가중치를 둘 것이냐 문제거든요. 어뷰징이나 유사 언론에다가 이 51이다, 51%다.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이나 대안 언론이 49다. 당연히 이 유사 언론의 폐해 때문에 여론의 다양성이 설사 훼손되더라도 이거를 뭐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논의냐는 거죠. 더군다나 어뷰징이나 유사 언론의 문제가 이게 사실은 당장 다 좋다 문광분 당신들 얘기가 다 맞다고 치더라도 총론적인 부분에서만 맞는 얘기인 거죠. 어뷰징이나 유사 언론의 문제는 사실 독립형 인터넷 신문하고는 연관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정부 쪽에서 설득을 하려면 사실은 독립형 인터넷 언론의 수익 구조하고 그것이 얼마나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사실 밝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그냥 통으로 몰아넣는 거죠. 뭐. 이렇게 통으로 몰아넣고 유사 언론이다. 하지만 유사 언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손봐야 된다. 근데 독립형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사 언론의 범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생뚱맞고 헌법상으로도 최소 침해 원칙 위반, 그 다음에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위반, 그 다음에 이익 형량 원칙 위반 이런 거 다 위반했는데도 굳이 이거를 통과를 시키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요 원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에는요 애초에 용비어 청가를 부를 자유는요 애초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다 수긍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용비어 청가를 부르는 건 그거는 권리고 자유고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쟤도 용비어 청가 부르고 쟤도 용비어 청가 부르고 쟤도 용비어 청가 부르고 그런데 나는 좀 한번 까대고 싶은 거죠. 그걸 권리라는 이름으로 프로텍션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듣기 싫은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건데 권력자가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건데 아주 역설적인 게 뭐냐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헌법 자체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본권 조항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일종의 권력 통제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인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사실상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제왕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대통령 원래 욕먹는 자리라 욕해라. 이런 식으로 이 인터넷이나 언론을 접근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아몰랑 그다음에 난 이런 식의 얘기는 듣기 싫어. 뭘 잘못하면 혼이 나갔어. 이런 식의 패러다임 두 개가 존재하는데 과연 어느 패러다임이 더 올바른 것인지는 사실은 결론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추동할 어떤 힘이 없는 거죠. 특히나 국회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최정현 물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자체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사드릴 만한 일인데 과연 이렇게 느낀 문제의식을 얼마나 힘있게 추동을 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아쉬움 그리고 그 아쉬움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5분이 지났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영훈 변호사님, 예나 지금이나 아주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참, 와닿습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라는 건 다시 언론의 자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권력 통제를 위한 국민의 어떤 그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우리 헌법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립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최소 침해 원칙 위반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실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은 이런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언론을 옥죄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서 또 특히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강력하게 추동력을 가지고 대응해달라는 주문도 말씀 감사드리면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우리 허한주 기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저희 회사 내에 가서 한번 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경영국에서 아마 그런 거를 좀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자들은 아직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아마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뭐 기자들 생각이라든가 그런 걸 좀 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시안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뭐 대한 언론 뭐 이런 좀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사업을 좀 진행을 했어요. 편집부에서.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좀 여러 고민을 하다가 사실 좀 지역 기사가 많이 모자란 게 사실이거든요. 뭐 전국지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좀 지역 언론과 좀 네트워킹을 해서 기사 교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역에 좀 저희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언론사를 많이 찾았어요.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지역에 좀 제대로 된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좀 대한 언론 쪽으로 좀 고민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그러다가 지역 독립 네트워크라는 좀 단체를 좀 알게 됐어요. 뭐 평화뉴스나 뭐 제주의 소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14개 정도 되는 회원사가 있는데 그 회원사의 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좀 소통을 많이 했는데 뭐 프레시안이랑 좀 생각하는 바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좀 사실 지역 언론을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를 소위 좀 도와주고 끌어주는 식의 기사를 쓰면서 지역 광고를 얻어오고 아니면 기업 광고를 얻어오고 그런 식으로 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에 있는 좀 회원사들은 좀 다른 식의 좀 생존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좀 후원 행사라든가 그리고 후원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 돈으로 독립적인 이제 재정 기반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기사 그리고 대안적인 방향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를 좀 추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프레시안이랑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역 안배를 해서 충청도의 충청 리뷰 그리고 대구의 평화뉴스 제주도의 제주의 소리, 광주의 시민의 소리, 그리고 인천의 인천뉴스, 인천신문, 그리고 충청도 옥천에 있는 옥천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7개사랑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사 교류 한 지 1년이 좀 넘었고요. 기사 교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사건이나 터졌을 때 그쪽에 이제 연락을 통해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언론사들 중에 상당수는 전부 다 2명 내지 3명의 기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8월 22일 날 이제 문체부에서 시행령이 발표됐을 때 저희한테도 좀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정말 이렇게 실시되는 거냐? 자기네들은 5명이 되면은
이건 뭐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뭐 평화뉴스 같은 경우는 편집국장이랑 기자랑 두 분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편집국장분이 대표 겸 뭐 격리 겸 그리고 청소까지 하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무실을 가봤는데 참 열악해요. 굉장히 열악하고 되게 좀 우울하고 좀 어두우세요. 상황이 대구라는 뭐 오죽하면 이제 뭐 고담시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 지역에서 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뭔가 좀 다른 식의 좀 기사를 내면서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언론사가 10년 넘게 지금 대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언론사가 이제는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인력에서 3명을 더 뽑을 수 있을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에 후원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백만 원 되지도 않아요. 그 후원금으로 이제 기자 돈 주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한 돈을 하면은 결국 이제 이 편집국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거의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3명을 더 추가한다? 저는 뭐 폐쇄하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어뷰징이나 이건 때문에 이제 뭐 군소 매체들을 다 뭐 2인, 3인, 5인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형 언론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레시안에서 예전에 한번 언론사가 이제 위기다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어떤 전략을 짜보려고 대형 언론사에서 이제 좀 인터넷 그런 거 전략을 짜는 분을 한번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자기네는 그러니까 우라카이 기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 이슈 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자가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하루에 기사를 10개에서 15개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취재를 한다거나 뭐 분석 기사를 쓴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하루 종일 이제 이슈가 터지면은 이제 팔리는 기사 그런 기사만 이제 주야장창 이제 앉아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연말에 그걸 한번 기사를 통계를 내봤대요. 그 PV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 그래서 1위부터 100위까지 뽑았는데 모든 기사가 전부 다 그 20명이 쓴 기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어뷰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들은 건들지 않고 이상한 논리로 이제 2인, 3인이 되는 이제 언론사를 건드린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사실 언론 생태계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도.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게 아까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협에서는 뭐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언론사들이라든가 좀 이제 인터넷 신문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번 기회에 좀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 프레임을 어떻게 깰 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정의나 당위성은 굉장히 멀게 있는 거고 나랑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을 뛰고 계시는 입장에서 느끼는 소외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뭐 대형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 신문들이 온갖 사실은 잡다한 죄는 다 짚고 있죠. 사실은 광고주를 협박하는 것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어뷰징 얘기 나오면 사실 걔네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아마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우리 이제 한주 기자께서는 직접 바닥을 누비고 다니셨기 때문에 더 아마 생동감 있게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마지막 토론자로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언론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가 하면 정부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요즘은 다시 또 뭐 이렇게 연구소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활동한 건 뭐야?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무슨 정부에서 활동을 해. 내가 뭐 정부에서 불학치냐? 저 뭐 이렇게 이야기 저렇게 들으면서 저도 특정 언론사의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또 이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맨날 정부 여당 조지고 기업 조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출입처 조지고 하면요. 광고 안 들어옵니다. 광고가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광고는 누가 주죠? 돈 있는 놈이 주죠. 그리고 대부분이 기업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조지고 또 조지면 안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독립매체라고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독립할 수 없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좀 이 도네이션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 일반 회원들이나 독자들이 기부해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뉴스타파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독립 언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인하고 뉴스타파 정도가 규모 있는 주류 매체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인쇄 매체로는 거의 유일한 게 시사인. 그다음에 방송 매체로는 어쨌든 뉴스타파 정도가 안정적인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언론이다.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시민단체들도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기 때문에 5인 이하 신문법을 시민단체에다가 규정을 하면 우리나라 시민단체 99%가 망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언론 현재 상황에서 85% 정도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허 기자에도 이야기했지만 150만 원짜리 월급쟁이 한 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리고 편집장까지 2명이 하면 그걸 갖다가 5명을 늘리려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50만 원씩 받고 나누어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출입처를 조질 수 있냐? 출입처를 비판할 수 있냐? 두 번째, 진보 진영에서 한겨레를 비판할 수 있냐? 세 번째, 기업 진영에서 삼성을 비판할 수 있냐? 라는 부분들이 기사 영역에 있어서 독립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는 영역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독립 언론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기사들. 제가 보기에는. 자, 5인 이상만 돼도 월 얼마 정도 들까요? 한 150만 원 기자 월급 잡아도 1,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됩니다. 그러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어디 가서 앵그리를 해와야 되는데 그 1,000만 원 이상을 기업한테 받는다고 하면 연간 1억 2천인데 그거를 끌어서 유입시켜낼 수 있는 언론사가 있냐라고 하면 결국은 푼 돈에 기자 정신 팔아먹고 기사 팔아먹고 그렇게 되는 악순환 구조들이 계속됩니다. 요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요. 5인 이상 정도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는 경제적 압박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 언론 85%가 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3, 4년 안에 우리나라의 작은 매체들을 그리고 돈 안 받아도 좋다. 목숨 걸고 싸워보자. 라고 하면서 하는 매체들의 거의가 죽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 검색에 걸리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죠? 결국 포털 검색에 걸려야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털 검색도 데스크탑에 걸리는 거하고 모바일에 걸리는 검색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포털의 검색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신문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 속에서 포털 검색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은 더 또 기준이 또 높습니다. 네, 이런 현실에서 지문법이 이렇게 건드려 놓고 이제는 포털에 들어오는 것들을
신문법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에 포탈에 요구할 수 있는 훨씬 더 차원 높고 구체적이고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이 중소 매체들 중에 포탈에 데스크탑에 걸리는 포탈 검색들이 또 2차적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고 3차적으로 수준을 더 높여서 모바일 검색에 걸리는 것들을 털어낼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체제에 동의하는 그리고 권력에 동의하는 매체들밖에 살 수 없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비판, 네,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비판을 하는 매체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개구리를 솥에 넣고 천천히 가열을 하면서 개구리가 자기가 쪄 죽는지 굽혀 죽는지 숨을 못 쉬어서 죽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현재 한국 언론 현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시민사회단체가 현실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빼앗긴 이후부터 극심하게 재정난과 조직난과 정책난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축소지향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사실상 시민사회단체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까지 현재 빠져 있는, 즉 투쟁의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국정학 역사 교과서 문제가 엄청난 분노들, 누구든지 그 분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주체가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집회 한 번 딱 하고 나서 확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정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두 가지 문제겠죠. 하나는 이 언론이 계속해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제공돼야 되는데, 뉴스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 이게 현실적으로 한국의 진보운동이 전반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그리고 갈수록 정권 잡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웬만한 선거 이기 불가능해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리더십 없고, 그리고 정말 있으면 침을 뱉어주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있는 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근데 저는 이런 이 악순환 고리들이 한 번 반전을 가져와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반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국정화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야당이 큰 소리를 질러주고 함께 결집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뭔가의 법이나 제도나 대정부 투쟁이나를 돌파해줘야 되는데 야당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문위가 이 신문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되는 대상이었거든요. 2008년 MB 정권이 시도했던 미디어 악법에 대해서 당시 문방위가 야당 문방위가 강하게 싸워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나마 시민사회 영역이나 노조 영역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끌고 2년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미디어 악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 이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하고 투쟁을 했던 것들입니다. 국정화 교과서 야당이 좀 잡고 있을 때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수많은 SNS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고,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 집회에 비 오는 그날에도 상당 부분 나와서 함께 하고 했는데, 국정화 교과서를 갖다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접어버리는 거잖아요. 허용해 줘버리는 거잖아요. 신문법 문제 마찬가지였던 거죠. 교문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고 확산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쟁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안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오늘 이 토론에 남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 분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오프라인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줬다는데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오영식 최고위한테 고맙다,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주체가 계속해서 정치사회 환경에 따라서 주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필연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돌파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교문위가 왜 필요한지 그 양반들이 왜 야당 배지를 달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유사 언론이 한자로 쓰면 사이비입니다. 그죠? 이 사이비 언론이라고 한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일보, 종합일간지 조중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신문은 이 신문으로 나온 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방송사 종편 JTBC 빼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중에 반이 비즈니스 또는 비즈, 그 다음에 인포,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부가 건강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5인 이하의 요 명단에 안 들어와 있는 5인, 3인 이하의 매체를 건드는 게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조중동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들의 횡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을 내놓는 게 올바른 행정행위입니까?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있게 할 수 있는 행위가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제1번 원칙입니다. 사업자 간의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정책이 1차적인 선택의 기준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극소수의 힘 있는 새끼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다수의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비수를 들이댄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행정행위의 상식으로부터도 전형적인 행정 일탈 행위가 문화관광부에서 나타났다. 지문급 시행령으로. 저는 문화관광부에 대해서 저는 시민사회든 현재 언론이든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정말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 해임 건의안 잘 내더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 해임안 안 냅니까, 최고위원님? 낼 거지요. 정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야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게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간절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제가 오영식 최고를 갖다가 갈구는 건 아니고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갈굴 사람이 혼자밖에 없으니까 갈구는 거지 뭐 계속해서 좀 삐진 것 같다. 오 최고님. 네, 이상입니다. 네, 일가에 해주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부에서 일한 건 맞는데 행정이 이게 말 잘 안 쓰거든요. 정부에서 일하신 분 아니면 행정이 말 잘 안 써요. 맞네요, 뭐. 교문이,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을 못한 부분들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통령령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모포 위임을 받아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막강한 어떤 이 힘의 작용이죠.
여기 대해서 우리 교문위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 깊이 반성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양무수 이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사실 진보 진영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도 연대 활동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근래의 원천인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서 싸워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침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복원되어야 되고 이게 복원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새롭게 또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걸치면은 좀 더 말씀을 부탁드리면 이제 프리덤하우스 같은 그런 보수 진영의 단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의식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발제와 그리고 각 토론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플로우로부터 우리가 질문 또는 말씀을 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준희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인터넷 기자협회 수석 부회장 이준희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방청석에 있으니까 한 4가지 정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부분인데 문제되는 게 이른바 5인 미만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국무회의 통과하는 날 11월 3일 한겨레에 전북지역 대한언론 참소리 발행인은 문규현 신부님이시고 기자가 상주 기자가 한 명 있어요. 문주영 기자라고. 제가 그 전주 토론회도 다녀왔었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물론 대구의 뭐 평화뉴스 사례도 있는데 이른바 풀뿌리 매체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지역에서 또는 각 부분에서 싸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마디만 인용하면은 문재영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 정관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이른바 주류사회의 주류들의 작은 매체에 관한 혐오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저한테는 인상 깊게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이건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드리는 질문이 있었는데 시행령 그 제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일테면은 입법고시를 하면 입법 예고를 하면 이에 뭐 당사자나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저희 인터넷 기자협회는 공문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체부에 전수련 사무관한테 통화를 했어요. 왜 인터넷 기자협회는 주요 단체인데 공문을 안 뺐냐니까. 안 받으셨나요? 언제 보내셨죠? 잠깐만요. 죄송한데 안 보낸 것 같다고. 왜 안 보내시냐고. 그럼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의를 하니까 알겠다고 한 15분을 싸웠어요. 알겠다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공문 보내라고. 제가 받았어요. 그제서 받아가지고 공식 접수를 한 거죠. 받아서 저희 단체나 여러 단체 연대를 해서 의견서를 냈어요. 그럼 법상 의견서를 내면 의견서에 관한 결과를 해신해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안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그 의견서를 낸 몇 군데 단체한테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언론연대는 받았대요. 제가 어저께 그 언론노조 위원장도 만나서 의견서 냈는데 받으셨냐 물어보니까 언론노조도 받은 적이 없대요. 네? 받았어요. 받았대? 그래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부라도
의견서를 해신 결과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누락된 단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지금 등록 취소가 돼도 인터넷 매체는 발행할 수 있다라고 문체부에서 그런 얘기를 흘리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많은 기자들,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등록 안 돼도 그냥 발행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문체부가 일단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잘못 알고 있어요. 일단 등록 취소가 되면 2년 동안 해당 제호로 발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해당 제호의 명칭을 사용한 기사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매체는 폐간되는 거예요. 강제 폐간이에요. 그 점에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발행이 취소된 발행인과 편집인은 다른 매체의 발행이나 편집인으로 취임할 수 없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자들도 문제지만 그 발행인 편집인도 그렇고 재산권 침해거든요. 명백한 재산권 침해예요. 그래서 이 재산권 침해 부분은 헌법에서 아시겠지만 9조 13조 2항에 서고비법 적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면 왜냐하면 과거에 완료된 행위에 관해서 다시 5인 이상 해라고 하면은 못하게 되면은 등록 취소하겠다는 거 요건인데, 그걸 못 채우면은 발행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좀 정확히 검토해서 좀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단히 실무적인 건데, 지금 언론이나 정부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터넷 매체가 정확히 몇 개 등록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딱 문체부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체부가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정확히 공개를 하게 됐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신문이 6,900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다수는 기존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들 매체들이 인터넷 신문을 또 등록해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2종, 3종으로 등록해가 발행하는 매체들이 상당수 달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 이른바 풀뿌리 정말 독립형 인터넷 신문을 빼내면은 그게 몇 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 들어가면은 그 미디어 정책과에 정기 간행물 등록 검색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테면은 그냥 총계 단위로 나와요. 제호하고 범인명밖에 검색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스템을 최소한 간별이라면 뭐 신문 또는 뭐 주간지, 인터넷 신문 구분이거든요. 간별로 검색이 되게끔 해야 돼요. 간별로 검색이 되게끔 해놓으면은 인터넷 신문만 통계가 쫙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폐간됐는지 지금 발행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출판사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폐간됐고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새정치 교문이나 이쪽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초적인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뭐 구글에서 무슨 세미나를 했대요. 그래서 구글은 뭐 등록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리고 5인 미만이든 뭐 2인이든 관계없이 취재하는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취재도 하고 그리고 기사 등록해서 검색이 되게끔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검색 포탈 제휴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확정돼가 시행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는 5인 미만 들어가는 매체들은 일단은 다 퇴출시키겠다. 심지어는 뭐 10인 기준으로 얘가 퇴출시키겠다는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히 말씀드리면 여론 다양성에 관한 참수거든요. 뭐가지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포탈 제휴 평가회가 주류 미디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광고주 협회 인사가 입출 퇴출위원회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재벌이 언론을 통제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오영식 최고위원께서나 또는 전병헌 최고위원, 배재정 의원 노력을 하시지만 당 차원에서 정말 심각한데 너무 종합적이고 이런 대책이 안 나오고 계속 띄엄띄엄. 그래서 좀 아쉬움이 크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정교과서도 중요하지만 그 사안과 비교해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브리핑룸 개방 문제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고 해가지고 그 무수한 주류 미디어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사항이에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역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최소한 문광부 정관법 검색 시스템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고 그거는 꼭 좀 야당에서 좀 강력하게 문체부에 시정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준희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요청사항들, 법제도적인 문제들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 이제 오영식 최고위 오셨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교문위에서 이 부분만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믿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계시면은 최고가 이야기 좀 하시는 게 마무리. 네, 말씀하시죠. 예.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새정치 언론 특위하고 공공미디어 연구소가 뒤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정말 무기력하게 또 그냥 당하고 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한번 또 우리가 좀 싸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두 가지만 모든 얘기들이 다 이제 다양하게 제기가 됐고 결론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싸워갈 것인가 교문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는 데는 일단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좀 뭔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도 한다든지 해서 국민적인 좀 여론을 등에 업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지난 3일 날 국무회의 통과했으니까 대통령 제가만 떨어지면 어쨌든 간에 12월 중에 시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 제가 전에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야당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또 인터넷 또 협회가 있으니까 또 인터넷 기자들이 지금 보면은 원래 대형 언론사를 또 다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지금 사각지대를 정말 말없이 힘들게 취재하고 있는 그 풀뿌리 대한 언론들 이 같이 이제 이렇게 병존하다 보니까 과연 그 내부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가. 그걸 저쪽에서 청와대에서는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건 입법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다. 아까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지금 사회비 언론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대형 언론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여기 이제 모르겠어요. 대형 언론사 기자분도 와 있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한국일보에서 20년 가까이 취재를 했고 제가 그만둘 시점에는 정말 기자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태들도 많이 목격하고 또 그런 지시도 받은 적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점에 볼 때 요즘에는 이제 언론사들이 생존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현실에서 볼 때 언론의 어떤 본연의 기능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뒷전이 되는 것 같고 물론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그 본연의 어떤 기능 그런 걸 제대로 하려고 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하지만 갈수록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결국에는 자본의 또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식의 행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현실. 과연 우리가 이걸 이 시점에서 어떻게 또 고민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또 한 사례를 또 이야기하면은 그 이전에 그 이제 종편이 이제 그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막판에 자본금을 못 채우니까 뭐 특정 언론들 뭐 TV조선도 마찬가지였고 MBN도 마찬가지. 기자들을 갖다가 이 소위 대기업 돈을 좀 낼 만한데 대기업에 다 이제 출입 기자들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 차장급 이상 부장들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거의 이제 반공갈 협박해서 결국 막바지에 그 종편이 갖춰야 될 그 자본금 요건을 채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늘에 글러왔다고 보거든요. 이미 그때 대기업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그 종편의 폐해에 대해서 와서 뭐 매덕 안 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자본금 요건을 채운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인 대형 언론사들의 문제는 완전히 뒷전이고 오히려 정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1인 미디어, 대한 언론으로서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고사시켰다는 이런 것들 결국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다 같이 공감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싸워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신다면 우리 새정치 원특위에서도 그런 부분 가지고 더욱더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뭐 단지 이제 지금 나온 이야기는 교문위가 결국에는 앞장서서 청와대가 정말 함부로 대통령 이걸 제가 할 수 없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될 것인가 솔직히 좀 무기력한 상태에서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홍보특위에도 부위원장님이시고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또 동구보다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부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향후에 어떻게 싸워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싸우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을 지키고 국민들을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마 우리가 마지막에 아마 기착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패널 중에서 또 우리 발제인 중에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뭐 수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새정치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부에 관련한 말씀들은 수석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당장 대체입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신문법을 계시는 선배님들한테 좀 나중에 토론회 이후쯤에 제가 좀 추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독스럽게 인터넷 신문만 시행령에 의해서 등록 기준을 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김광우 변호사님도 계시고 저기 양무석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건 나중에 토론회 끝나고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인터넷 신문만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을 제가 신문법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에만 유독 편파적인 신문법 등록 규정을 이번 기회에 대체입법을 통해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먼저 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신문이 등록하고 하는 데가 지금은 다 광역 지자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문화부에 등록을 하던 하던 매체들이 다 지자체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1년간의 이제 유보 기간을 두고 지자체에서 인터넷 신문사들의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새정치 쪽에서 이를테면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인터넷 매체들 가운데 46%, 47% 가까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광역 지자체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46%인 우리나라의 인터넷 신문 가운데 거의 한 5%를 쳐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통한 이런 부분들을 그 중앙부처에 다시 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혹은 거기에 대한 중앙부처의 얘기들을 좀 불복종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이 다양한 전술들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자체들이 스스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새정치에서 좀 잘 조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등록제로 바뀐 부분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그 협회 사무처장을 하고 있던 당시였는데 그 당시 여당 책임자는 정청래 의원이었어요. 그 문광이죠, 그죠? 그때는 문광이 그 여당 간사가 정청래 지금 최고위원이었고 여러 가지 뭐 작업을 같이 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예. 저희 차원에서는 어쨌든 인터넷 매체의 권익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하고 했고, 그 최초 정관법 아시지만 그 입법 발의한 건 언론개혁 국민행동에서 만들어가지고 청원을 했고 열린우리당이 받아서 입법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한나라당 쪽에서 법안 반대 법안 수정 법안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그 통합 법안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합의 상정회가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게 됐는데 일단 저희는 그런 시행령 의견서 낼 때 그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개인 홈페이지, 블로거, 뭐 1인 미디어 활동가, 뭐 정당의 홈페이지 등 시민단체 홈페이지는 등록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인터넷상에서 글을 작성해가 표현해가 발행할 수 있는데 1인 미디어, 1인 블로거까지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시키면은 이거는 이른바 표현과 언론의 기본적인 기본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또 여러 뭐 단체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시행령 신문법 모법에서는 최소 규정한 게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발행인 편집인은 의무적 등록 사항이잖아요. 계산해보면 2명이잖아요. 그죠? 최소 2명이에요. 물론 편집인은 외부 인사를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행인이 1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발행인이 뭐 오마이뉴스도 그렇지만 대표 기자니 뭐니 하면 기사도 쓰긴 하지만 최소한 미디어라면은 1인 정도의 취재 기자, 그리고 인터넷 매체니까 편집 기자 1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공감대랄까 이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1인 미디어는 너무 안 되니까 이거는 언론중재법도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다 언론중재법에 걸어가지고 규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안 된다고 된 거죠. 그러면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3인 정도면은 인터넷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현재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3인부터는 등록시켜서 지원책을 주는 동시에 언론중재법에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켜가지고 이런 뭐 잘못된 보도나 이런 거에 관해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장치를 두자. 그래서 이 법은 진흥과 동시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3인이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왜곡되고 악용됐냐면요. 광고주협회나 이쪽에서는 인터넷 신문을 만들 때 등록 기준을 3인으로 떨어뜨림 인해 가지고 매체비 난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왜곡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 신문을 난립시키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라 이미 당시에 존재하던 인터넷 매체를 제도적 영역에 보장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취재 과정에서 제약을 받고 쫓겨나는 것들을 방어해 주고 이런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포털이나 이쪽에서 엄청 특히나 인터넷 신문협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인터넷 신문협회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거는 지금 허한주 기자가 있지만 그 협회를 공박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팩트는 인터넷 신문협회는 등록 요건을 법인 이상으로 해야 된다. 5인 이상으로.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서 지역의 풀뿌리 신문들 다 배랑하고 있는데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인터넷 언론연대나 나가서 법인으로 하고 5인 이상으로 하면 우리 다 죽는다. 3인인 거죠. 예. 맞아, 예. 까놓고 말씀드리면요, 저기 국회가 책임을 회피한 거죠. 못 뽑아서 그런 법률적인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면 오늘날 이런 논란이 안 벌어졌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법이라는 게, 예. 그거는 저희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3인에 관한 기준 중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3인이든 5인이든, 솔직히 3인이든 5인이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10인이든 간에. 근데 이게 이른바 4대 보험 제출한 조항이 있잖아요. 당시 제가 문체부의 항성훈 서기관이랑 통화한 내용도 제가 녹취를 했고 갖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3인 상시 고용이라고 했을 때 상시 고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약직. 예. 제가 이것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우리 이준희 수석 부회장님께서 이제 마무리 말씀하시고, 지금 한 30초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3인의 조건은 계약직이든 시간제든 해가지고 활동하는 기자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처럼 4대 보험을 내고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걸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예. 근데 저희가 인터넷 신문협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 관심사도 아니에요. 앞서 말한 부분은 팩트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어차피 아까 예. 그렇죠. 우리가 등록제 관련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입법 연획상 이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등록제가 가진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인터넷 환경이 이제 꽃이 피어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도 있었던가 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법으로 만약에 이제 모법에서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이 법의 경직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개정하는 법이 어려울 수가 있던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제 기억으로도 이렇게 이론들이 좀 있어서 결국 이제 시행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입법적 환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향후에 이 법을 갖다가 이 시행령을 모법으로 이제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서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던 관계로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하신 우리 박 팀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한마디 듣고 우리 오영식 최고님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인터넷 신문법 시행령 관련해서 그 기초자료가 됐던 언론지능재단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규제 영향 분석서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등록 관련된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한 나라를 들어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를 들었고요. 프랑스도 자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가장 현 정부가 좋아하는 해외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형태로 유일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래도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안 정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몇 가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두 개 있었는데 그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널 부분을 이제 조정하면서 저희 연구소가 이제 공동 주체라 하는 부분에서 인터넷 신문사 쪽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몇 분 추천받아서 했는데 이 법률 부분들이나 포털이나 뭐 정부 이런 기조가 있어서 그런지 위축 효과 때문에 그런지 나오는 걸 꺼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결국 못 모시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참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세미나 발제를 준비하면서 뭐 세미나가 한 3사 있었고 기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쭉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기사가 저희 검색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10여 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로 이제 유사한 기사를 쭉 내는 거고 생각보다 이렇게 파생 효과에 관련된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논의가 굉장히 적다. 기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오늘 공동 주최이신 우리 오영식 최고위원께서 마무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론의 이러한 순서나 형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누가 그랬더라. 양문석 또 우리 이사장이 뭐 새정치민주화는 뭐 하고 싶다고 참. 뭐 한두 번 들은 건 아닙니다만 들을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심기가 불편하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좀 반성드리고 죄송하다는 그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굳이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 지금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어뷰징이나 사이비 언론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지금 현재 그 대안으로 손을 대고 있는 이 시행령 개정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 해답을 제기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등록 요건을 법제화시키는 것이 맞냐 아니냐는 논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인터넷 신문이 갖고 있는 특성 내지는 헌법이 존중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기본권적인 가치적 관점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전혀 번지수가 틀리고 여기에는 정략적인 판단이 있고 여기에는 불순한 정책 의도로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고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치밀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편에서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적어요.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 되게 논란이 되고 입장을 하나로 보기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더 크게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거는 집권 세력의 불순한 정략적 정치적인 판단과 필요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싸움은 제1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오늘 제기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제가 수용하고 충분히 제가 받아들여서
이후에 그 측면에서 그 교문위원들과 그 정책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이 정책 대응을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책임지고 뛰어보겠습니다. 다만 대체 입법을 포함한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하는 대응 법안은 대응 방안과 관련되어서는 좀 우리 인터넷 신문 협회를 포함한 여러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교문위원 실질적인 대체 입법의 문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방안은 상임위 중심으로 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주시고요. 또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같이 목소리를 내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이 언론특위가 여러분들과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연대와 협력 그리고 그러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시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론과 관련돼서 이 인터넷 규제, 특히 신문법 시행령 규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보호의 대상이고 진흥의 대상입니다. 규제나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만이 건전한 민주주의가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홍보 특위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인터넷 종사하시는 우리 기자분님들 그리고 기자협회 그리고 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이 언론법 관련된 특히 신문법 시행령에 관련해서는 마음을 모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개선된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성호 팀장님과 패널분께 감사드리면서 함께하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플로에 계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